11살 아이가 장염 증세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당일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 관련 병원 측에 법적인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논란에 대해 민주당 의원과 당선인 16명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 사건 관련 여당 의원들의 단체 행동은 처음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아빠의 강제추행 사실을 진술한 10대 딸이 법원에선 아빠가 미워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을 180도 바꿨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딸의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회원을 자체적으로 모아 운영한 헬스장 골프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5월 14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염 증세를 보여 종합병원에 입원했다가 심정지로 사망한 11살 지환이와 지환이 부모의 안타까운 사연을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그것도 종합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 당일 아이가 죽고만 믿을 수 없는 현실. 병원 측에 법적으로 의료사고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환이가 입원했던 종합병원 응급실의 임상병리 결과보고서입니다. 탈수증과 적혈구 과다, 콩팥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감염과 염증 등의 증상이나 질환이 적혀 있습니다. 11살짜리 아이의 임상병리 결과라고 보기엔 너무나 참담합니다. 지환이의 부모는 원래 이런 상태에서 지환이가 응급실을 찾은 건지 종합병원에서 대처는 제대로 한 건지 몰라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환이 장례를 마친 뒤 곧바로 병원을 찾아갔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든지 뭐 이런 게 추측이 된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아이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인데 우리가 해줬다. 그렇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참 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는 지환이 부모는 해당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경찰이 담당 의사나 간호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환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대해 심근염 및 심해막염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병원 측은 안타깝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안타깝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거에 대해서 최선의 응급처치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지환이가 호흡곤란이나 시력 감퇴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간호사가 괜찮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료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증상이라는 게 이제 그 병동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의사가 올라와서 이제 뭐 확인할 만한 정도의 그런 이제 뭐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하지만 그때 상황은 그렇게 이제 의사가 올라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걸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뭐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지환이에게 1차 심정지가 왔을 때 응급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는 취했다고 병원 측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화장실을 간다거나 뭐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연락이 안 됐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예. 자, 종합병원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응급실 의사한테 연락해서 바로 올라오셔갖고 다 응급처치 진행을 했죠.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진행하신 거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환이 부모 입장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 취했는데 그럼 우리 아이는 왜 죽었냐며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경찰 고소가 검찰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지 지환이의 의료 기록들을 가지고 의료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일단 앞서 언급한 지환이의 혈액검사 결과가 나온 시각이 오후 5시 무렵, 지환이가 발작을 일으킨 시간은 오후 5시 55분입니다. 이 55분 사이 지환이에게 장염 외 다른 증상을 의심해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정현석 의료 전문 변호사는 말합니다. 있는 55분 사이에 이 병원이 무언가 조치를 취했으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겠는가? 아니면 55분 동안에 무언가 의학적 조치를 지연한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가? 그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병원 측의 과실을 묻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소화기 질환을 의심해 대처하는 것이 병원의 프로토콜이라고 정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프로토콜에 따르면 소화기 질환을 먼저 의심을 하고 소화기 질환에 대해서 감별 진단을 해보는 것이 프로토콜에 맞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원칙에 어긋나는 진료를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호흡곤란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지환이 부모에게 괜찮다, 그럴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한 간호사의 행위도 크게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호소하는 임상 증상을 수렴하는 것, 그건 간호사가 하는 일이 맞거든요. 다만 의학적 판단을 내리고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것은 의사의 몫이고요. 다만 지환이가 순간적으로 시력을 잃은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 것이니만큼 의학적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했다? 눈이 안 보인다. 종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증상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이 환자한테 의심하고 있었던 증상은 소화기 질환이었는데 눈이 안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했으면 그거는 새로운 어떤 그 판단의 팩터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요. 다만 이 경우에도 안과적 질환을 바로 심장 문제와 연관시켜 판단할 의무까지 병원에 지우기는 힘들다고 정 변호사는 말합니다. 안과적인 질환을 호소를 했을 때 아주 신속하게 심근염에 대한 의심을 하고 치료를 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것까지 기대를 하는 것은 사법적으로 무리다. 그러니까 의료적으로 봤을 때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결국 지금까지 확보한 의료 기록만 가지고는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데 병원의 잘못을 찾아내 이를 입증하는 것은 고스란히 피해자 가족, 지환이 부모의 몫입니다. 보호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은 이 의료사고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이나 판단을 하는 제3자는 기록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생때 같은 아이가 병원에서 하루 만에 죽었는데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너무도 비현실적인 현실. 현재로선 압수수색 등 경찰이나 검찰의 강제 수사를 통해 병원 측의 과실이 입증되기를 바라는 게 유일한 방법이자 기대입니다. 지환이 부모가 자신들은 지환이를 잃었지만 혹시라도 억울한 죽음이 더 없게 의료사고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달라는 청원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런 일 때문에 허무하게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희는 그걸 바라고 그래서 청원 올린 거거든요. 누가 나서도 그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국가수도 사인만 나오지 얘가 왜 이렇게 됐다는 것조차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상임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여당 의원과 당선인 16명이 오늘 단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길에 함께하겠다는 제목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여당 의원과 당선인은 모두 16명입니다. 강창일, 김상희, 남인순, 홍익표, 송갑석, 정춘숙, 재윤경 의원과 고민정, 양향자, 이수진, 이모경 당선인 등 16명이 그들입니다. 후원금 유용 주장 등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낸 적은 있어도 단체 행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친일, 반인권, 반평화 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는 공세에 불과하다고 이번 논란을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오랜 믿음에 기반한 피해자들과 윤 당선인 간 이간질을 멈추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해 전심을 다해온 단체와 개인의 삶을 모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또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세력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위안부 합의 사전 인지 주장에 대해 홍익표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당시 일본군 위안부 대책 소위원장이었던 나조차 몰랐다며
10억엔이라는 액수는 합의 발표 이전부터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던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2015년 12월 위안부 10억엔 합의를 윤 당선인이 사전에 알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를 수령하는 걸 막았다는 주장을 일축한 겁니다. 윤미향 당선인도 해당 의혹 제기는 음해이자 가짜뉴스라는 입장입니다. 후원금 사용처 등 돈 문제는 반드시 투명하게 다 밝혀져야겠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10억엔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 당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10억엔 지급에 대해서 10억엔이라는 액수는 합의 발표 이전부터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던 얘기라는 홍익표 의원의 말처럼 윤 당시 정대협 대표가 이를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았다고 해도 이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습니다. 정대협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 어린 사과와 이에 기반한 배상입니다. 액수의 문제이지 일본 정부가 국고에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걸 윤 당선인이나 정대협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교부가 일본과의 합의 내용을 윤 당선인에게 알렸다면 짚어봐야 할 것은 10억엔이 아니라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쟁점화하지 않는 것, 소녀상 철거 같은 문구나 내용이 합의문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렸느냐입니다. 상식적으로 외교부가 거센 반발을 부를 게 불을 보듯 뻔한 이런 내용들을 합의문 발표 전에 윤 당선인에 전달했을 리 만무합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외통위의 질의와 요구에 내일 합의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과 일본 정부의 사죄와 돈을 낸다는 것 등 큰 틀의 요지는 전달했지만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과 국제사회의 상호 비난 자제 등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12일 구두 회신한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우리 정부의 일방 폐기로 끝난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담당한 당시 외교부 인사들이 모호한 수사로 마치 합의 내용을 윤 당선인에 전달했고 윤 당선인이 이를 수용한 것처럼 호도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받아 써서 의혹을 키우는 건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로 당시 지나치게 잘못된 합의를 주도한 외교부 인사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다시 왜곡해 과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반하장이고 매우 후한무치한 행동이라는 홍익표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 비판도 이런 맥락과 맞닿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든 누구든 정대협이나 정의연의 기금 모집이나 운영과 관련한 논란이나 의혹은 투명한 조사를 통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근거가 없는 혹은 가능성이 희박한 의혹을 계속 반복 확대 재생산하고 사안의 본질을 호도해 정의연을 흔드는 건 이 사건을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볼 것만은 아니지만 누구의 어느 쪽에 도움이 될지 웃고 있는 사람이나 세력들이 누구일지는 명확합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폐습이 있었다면 이참에 다 뽑아버리고 정의연이 투명하고도 굳건한 단체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10대 초반의 어린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빠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딸이 막상 재판이 열린 법원에선 아빠가 미워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1, 2심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로우 인사이드입니다. 45살 A씨는 2014년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친딸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친딸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딸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고 딸이 보는 데서 아내를 폭행하는 등 아이를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애초 수사기관에서 아빠의 추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A씨의 딸은 1심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거짓말이고
아빠가 너무 미워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냈다고 말을 180도 바꿨습니다. 법원은 통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는 법정에서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고 판결합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 학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하지만 비양이 초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인 점을 들어 비양의 초기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강제추행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양이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 말하면 아빠 감방 간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뭔가 몸을 더럽힌 것 같았다라거나 주로 심부름을 시키면 추행할 것이란 느낌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구체적이고 범죄 피해 당시 감정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점 등을 보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친족의 성범죄를 당한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경우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과 함께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를 치료한 정신과 의사에 따르면 비양이 가족들이 눈치를 많이 줬다. 할머니는 아버지를 빨리 꺼내야 한다고 욕했다. 어머니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데 그런 일 없다고 하라는 등의 말을 가족들에게서 들었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수년간 3차례만 그랬을지 3차례만 특정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구속된 뒤에도 비양의 지옥은 끝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로우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